노봉건 씨를 처음 만난 곳은 조은행 선생의 소개로 일하게 된 박성남 선생 빌라 지하 화실이었다. 전롱동에 위치한 그 화실은 문화생들이 사용하는 방, 박 선생과 대상매들이 함께 쓰는 방,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온 문화생들이 취식할 수 있는 방, 이렇게 세 공간으로 나뉘어 있었다. 생각해보면 그곳은 낮에도 형광등을 켜지 않으면 매우 어두운 곳이었다. 스토리를 받으러 처음 화실을 찾았던 날, 그곳에서 봉건 씨는 이미 스토리를 받아 대상을 하고 있었다. 그는 다소 서먹해 보였지만 나는 같은 업계 동료를 만났다는 반가움에 이것저것 질문을 던졌고 봉건 씨는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호적상으로는 나보다 4살 작은 62년생이었지만 만화계에서는 3년이나 앞선 선배였다. 포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온 봉건 씨는 백마를 중심으로 여러 화실을 전전하며 배경과 펜터치 경험을 쌓았고 군 복무 후 김민문화를 거쳐 마침내 박성남 화실에서 대상맨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당시 문화생들이 화실을 자주 옮긴 이유는 같은 화실에 오래 머무르면 상위 포지션으로 올라가기 어려웠고 인기 작가일수록 문화생이 많아 오히려 중간급 작가 밑에서 대상의 기회를 잡기가 훨씬 수월했기 때문이었다. 한편으로는 작업 난이도가 비교적 낮은 곳으로 옮겨 돈을 벌고 싶은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다. 나는 펜터치와 배경이 서툴러 대상을 맡게 되었지만 봉건 씨는 이미 산전수전을 다 겪은 상태였다. 그 시기는 하승남의 대마가 큰 성공을 거두며 승승장구하던 때였다. 박성남 선생은 대상맨들이 하승남의 화풍을 모사할 것을 요구했다. 봉건 씨는 원래 코믹풍의 반사파체 스타일이었고 나 역시 묘사력이 부족해 내 그림 스타일 외에는 그릴 줄 몰랐다. 결국 봉건 씨와 나는 각자 자신의 방식대로 대상을 해냈다. 스토리는 무협작가 박찬일 씨가 맡았고 사마달의 초히트작을 각색한 작품이었다. 표지는 박상남 선생이 하승남 화풍을 완벽하게 재현해 그렸고 펜터치와 배경은 문화생들이 최대한 하승남의 그림에 근접할 수 있게 힘을 보탰다. 이렇게 완성된 작품은 무림 최강자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어 박상남 선생이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 기획은 편집자 김용규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하승남에게 정식 허락을 받고 출판되었다. 그 후 박성남 선생은 절친 장윤식의 권법 48기 화풍을 그대로 모방하며 인기를 이어갔다. 무림 최강자 작업이 끝난 뒤 나와 봉건 씨는 최봉학 화실로 자리를 옮겨 일했다. 최봉학 화실에는 배경을 놀라울 정도로 잘 그리는 무뚝뚝한 사내가 있었는데 훗날 남자 이야기로 큰 성공을 거둔 권가야였다. 그 후 나는 서울창작 쪽 스토리 작가들과 함께하며 자작의 길로 들어섰고 봉건 씨는 기름동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작가들과 어울리며 한동안 서로 만나지 못했다. 그 사이 봉건 씨는 중국에서 온 분과 결혼해 아들도 얻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부부는 갈라섰고 그는 어린 아들을 유모차에 태워 출근하며 대상 일을 계속 이어갔다. 언젠가 봉건 씨가 내게 말했다. 그래도 핏줄이라고 키워놓으니 이젠 든든하다고. 봉건 씨는 비록 자신은 힘들지언정 자식이 힘들어하는 건 원치 않았다. 다시 만났을 때 우리는 이미 60을 넘긴 나이였다. 당시 봉건 씨는 마장동 화실 황성 B팀 소속으로 마지막까지 대상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면 만화 시장이 급속히 축소되며 대상료는 38만 원까지 떨어졌고 그 일마저 어느 날 사라지고 말았다. 그는 웹툰으로 전향해보려 시도했지만 마땅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봉건 씨가 출판만화작가협회에 가입하면서 시간적 여유가 생긴 우리는 자주 만나 지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과정에서 봉건 씨가 함께 작업했던 여러 만화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 중에는 뛰어난 그림 실력을 지닌 박경철 선생의 인생도 들어있었는데 나는 그 이야기를 영상으로 남기고 싶어 여러 차례 자세히 물어보기도 했다.
비록 히트는 못했지만 그들이 자작으로 남긴 작품들은 한 번쯤 조명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만화를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하는 이들은 대중의 요구를 반영한 작품을 만든다. 반면 자신의 작업을 작품이라 믿는 작가들은 양적인 생산에 소홀해지기 쉽다. 그 결과 독자의 기억에서 점점 잊혀지고 출판사로부터 자작보다 수익성이 높은 대상리를 권유받게 된다. 결국 생계를 위해 다른 작가의 대상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는 잠시나마 출판만화작가협회에서 나하나 회장님을 도와 사무국장 역할을 맡기도 했다. 그 시기 나와 봉건 씨 그리고 구명원 선생은 서로 마음이 맞아 함께 자주 어울렸다. 만화는 단순히 몇 컷의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다. 대중이 공감할 이야기를 찾고 그에 맞는 캐릭터를 만들며 장면을 구성하고 각각의 장면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감정을 전달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그 모든 과정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매우 고되고 지난한 작업이다. 반드시 히트작이 있어야 만화가라 불리우는 건 아니다. 운이 따라 히트작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스스로 선택한 길을 끝까지 걸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일 것이다. 봉건 씨 역시 누구 못지않게 평생을 만화가로 살아왔다.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만화를 그리고자 했지만 이미 만화판은 바뀌어 있었고 봉건 씨뿐만 아니라 많은 지면 만화가들에게도 웹툰에는 발 디딜 입구가 보이지 않았다. 그날도 우리는 함께 술을 마시며 박경철 선생에 대한 기억을 기록했고 그렇게 헤어졌다. 일주일 뒤 전화를 걸었을 때 그의 아들이 받았다. 봉건 씨가 전날 밤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의식은 회복했지만 면회는 어렵다는 이야기였다. 사흘이 지난 후 퇴원했을 거라 생각하고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말은 그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다. 순간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이 턱 밑까지 올라왔다. 빈소도 없이 곧바로 부산으로 운고한다는 말뿐이었다. 나는 곧 구명원 선생께 전화드렸고 출판 만화가 협회 단체 톡방에도 부고가 전해졌다. 다음 날 저녁 나는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새벽 1시 구급차에 실려 삼성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도착 직후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 아내의 말로는 조금만 늦었어도 나 역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고 했다. 봉건 씨의 죽음이 나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봉건 씨와 오랜 선후배 관계였던 윤홍래 선생은 그를 그냥 보낼 수 없다며 다음날 새벽 병원을 찾아 마지막을 지켰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왜 그러지 못했을까 하는 자책이 밀려왔다. 그리고 지금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채 그를 떠나보낸 아쉬움이 남아있다. 만화가로서 봉건 씨가 남긴 것은 많지 않았다. 평생을 만화에 바쳤지만 아들의 이름을 빌려 출판한 단 한 권의 책뿐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까? 그가 그린 수많은 컷들, 그가 채워넣은 배경들, 그리고 그가 완성해낸 장면들, 그것들은 분명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한 번쯤은 빛났을 것이다. 한 시대의 만화는 몇몇 유명 작가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노봉건 씨는 평생을 만화로 살았고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 사실만으로도 그의 삶은 이미 충분하다. 삼각고인의 명복을 빕니다.